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자, 오늘 이승환 데뷔 30주년 특집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 어, 리뷰를 올렸던 게 이제 폴트 플라이 이후부터 해서요. 네, 리뷰를 올렸던 게 올린 날짜를 찾아보니까 10월 말이더라고요.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12월, 1, 2, 3, 4. 네, 물론 중간에 한 몇 개월을 좀 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어쨌든 6개월, 네, 6개월 정도의 대장정을 이어온 셈이 되었습니다. 아,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 긴 여정에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네, 피드백 주시고 항상 또 응원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들 그리고 추억도 함께 나눠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을 좋아하고 또 아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께서 그만큼의 열정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또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한 번 더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25분. 왜 25분이냐고 묻지 마세요. 네, 오전 11시 25분에 이승환 30주년 기념 특집의 특집이죠. 예, 기념 특집을 마무리하면서 일종의 뒤풀이 그리고 그동안 애청해주신 애청자들, 네, 여러분들, 팬들, 이승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네, 또 재미있게 터는 수다 떠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예, 토요일 25일이죠. 오전 11시 25분이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이승환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남친이든 여친이든 친구든 동생이든 누나든 형이든 네, 남편이든 어머니 아버지든 네, 모두 데리고 오셔서 저랑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막 대단한 걸 준비하고 있다라기보다도 어, 뭐 뒤풀이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함께 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회는 찬스야 하는 마음으로 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Fall to Fly 드디어 왔네요. Fall to Fly 이승환의 12집에 11집이죠. 예, 11집. 그러니까 두 개를 다른 앨범으로 치면 11집, 12집이 되겠고 이제 전후를 같은 앨범으로 치면 11집에 어떻게 보면 파트 1, 파트 2 개념이 될 텐데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는 11집, 12집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Fall to Fly 전입니다. 뭐 전후 이렇게 나눈 것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집, 네, 9집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지난 10집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승환 씨 본인이 어, 9집 이후로는 어떤 가요계 시장의 몰락, CD라는 포맷의 어떤 그 네, 몰락, 고사 뭐 이런 개념을 계속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앨범 한 장 한 장이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앨범이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앨범을 내왔었기 때문에 어, 이 앨범 역시 과연 그러니까 전이라는 걸 내놓긴 하지만 전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어떤 조건부적인 선언이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후가 나오는 과정이 꽤 길어지니까 사실 불안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Fall to Fly라는 제목 문자 그대로 보면 비상을 위한 추락이라고 해석이 되고 실제로 이승환 씨 본인도 그렇게 해석을 하셨었죠. 이 추락과 비상의 메시지라는 것이 물론 이제 이승환 씨가 그 전부터 윤회라든지 업보라든지 그쵸 그러한 어떤 뭐 어떤 인생관 혹은 철학 이런 것들을 담은 가사라든지 타이틀을 늘 내세우긴 했었지만은 이 추락과 비상에 관한 메시지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해요. 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느낌이고 나아가서 이 뭐
앨범 수록곡의 전곡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몇몇 곡에서 느껴지는 그런 정서들이 추락과 비상이라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뭐 치유라든지 연대, 희망, 도약 혹은 극복,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극복, 이런 식의 메시지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굉장히 깊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승환에게 어떤 이 추락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10집을 리뷰하면서 이승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정점, 특히 락 사운드에 있어서 그가 원하고 바래왔던 사운드가 이제 정점을 찍으면서 이 정도가 이제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킨 앨범이라고 했는데, 저는 본인에게도 분명히 그런 자부심을 가져다준 앨범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집 앨범이 거둔 결과라는 거는 좀 참담했죠. 그 대중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공연적으로도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적인 실패만큼 또 아픈 것이 이 평단의 외면이죠.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뮤지션들이 굳이 그 구분을 해보자면 평단의 인정을 바라는 뮤지션이 있고 대중성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중들의 어떤 인기, 환호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냥 어떤 자기 만족으로만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음악, 동시에 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악,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평단의 인정을 바라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뮤지션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욕심이 있는 뮤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드림아이저가 받은 평단의 어떤 뜨뜻미지근한 반응, 그리고 대중들의 어떤 외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경제적으로도 뭐 당연하겠죠. 늘 돈을 많이 들이고 투자를 하는 뮤지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예상보다 못한, 물론 어떤 대박을 늘 기대하고 음악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하나가 담겨 있을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이승환이 서서히 그리고 눈에 확 띌 정도로 어떤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사회적인 태도, 그런 발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만은 우리 도내신의 모델이 되었었던 MB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을 지나면서 예술가들이 또 탄압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어떤 정파적인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어떤 사회의 정의에 대한 문제,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감하고 굉장히 분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들이 길어지게 되면 좌절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추락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면서 fall이라는 단어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의 좌절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정치가, 또 사회가 이런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좌절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에 빠져있지 않고 다시 힘을 모아서 비약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다짐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혼자 개인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거, 연대한다라는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점에서 이승환의 어떤 작품 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표현과 그 안에 담긴 어떤 뭐 사상, 너무 거창한가요? 생각 들의 다다른 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상당히 염세적인 느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희망에 찬, 굉장히 잠잠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주는 앨범이어서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앨범을 처음 듣고 느낀 그런 감상들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는 사운드적으로, 저는 이제 사운드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승환 씨 앨범 같은 경우는요,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좀 두터우면서 따뜻한 질감이 돋보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이 그런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9집 이후로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데 어떠한 자신만이 아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이 또 이렇게 적재적소에 쓰는 그런 뮤지션들, 엔지니어들과의 어떤 호흡에 있어서 자신만의 어떠한 정도를 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테크니컬한 면으로서 어떤 것인지는 이제 언젠가 본인과 그런 얘기를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경향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9집, 10집, 그리고 11집까지 오면서 사운드가 굉장히 따뜻해지면서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질감이 풍부한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이 폴트 플라이 시리즈를 작업을 했던 이제 에비로드 스튜디오에 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미국에서는 캐피털 레코드, 뭐 헨슨 레코드, 뭐 파워 플랜트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영국에는 에비로드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뭐 영향인지요. 어쨌든 그런 성향 같은 것들이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승환의 녹음이라든지 이런 녹음 여정 같은 것들을 보면 무슨 그 이소룡 도장 깨기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매번 그 전에 했었던 앨범과 뭐 유사한 그에 필적하는 뮤지션들과 마스터링 스튜디오라든지 뭐 믹싱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종종 또 그걸 능가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지 않았던 곳을 또 거기서 작업도 해보고 다른 엔지니어랑도 하면서 뭔가 계속 하나하나씩 점령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뭐 오디오 파일이라든지 레코드 파일이라든지 그런 뭐 이승환의 음악을 또 사운드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마니악한 감수성, 그런 널디한 감수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4집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이승환의 음악을 딱 규정하는 그런 틀이 있잖아요. 하나는 대곡 발라드. 그리고 그의 어떤 카운터 포인트로서 존재하는 락 음악. 스케일이 아주 크고 강렬한 실험적인 락. 이것들의 어떤 뭐 다이카럼이라 그러나 그런 어떤 양극단, 그런 어떤 이중적인 면,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때로는 균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뭐 소통 불통의 느낌도 있고, 또 하나는 갈등 혹은 협상의 느낌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어쨌든 이승환 음악의 커리어를 이어줘온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의 어떤 요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앨범은 사실 따지고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 두 가지가 부재한 앨범이에요. 물론 이제 대곡 발라드라고 했었을 때 네 개만 일어나는 일을 언급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 표현대로 본인의 표현을 빌자면은 소위 어떤 뽕 발라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이너한 그 뽕기가 있는 그런 감수성의 어떤 신기원이라고 본인은 묘사를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승환이 보여줬었던 전형적인 그런 발라드의 작법과는 분명히 느낌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랩도 가미가 되면서 그리고 큰 코러스의 멜로디도 더해지면서 이승환풍의 발라드라는 느낌보다는 이승환이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케일이 큰 발라드 음악이다라는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발라드라는 느낌도 저는 크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소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락키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다른 수록곡들도 이승환표 락이라고 할 만한 그런 스케일을 가진 락 음악은 전무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분은 그래서 이 폴트 플라이 전을 말랑말랑한 앨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락이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한 뭐 락이냐 아니냐 발라드냐 아니냐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이승환이라는 사람을 너무 가두는 틀이 아닌가 싶고 그냥 이 음악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정말 당시로서 근래 보기 드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사실상 사멸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어떤 정통적인 고급스럽고 또 소울풀하고 멜로딕하고 뭐 팝스럽고 재즈하고 그루브한 그런 뭐 좋은 단어 다 했네요. 그런 어떤 그냥 쉽게 말하면 너무 이제 남용되는 단어긴 하지만 그 웰메이드 팝 혹은 뭐 어덜트 컨템포러리 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렌디함을 저버리진 않지만 어쨌든 음악이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오래 들어온 어떤 진짜 성인들이 듣고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웰메이드 팝 앨범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당시에도 리뷰로서 상당히 극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멜로디적인 것만을 보더라도 거의 매 곡이 쉬어간다? 이런 느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코러스에서의 멜로디, 후렴구 멜로디라든지 그 곡이 가지는 어떤 모티브의 어떤 간결한 면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명료해요. 그리고 깔끔해서 그 이승환의 어떤 초기 음반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누가 들어도 접근성이 높은, 누가 들어도 별로 귀에 거슬리지 않을, 친해지기가 결코 어렵지 않은 이런 앨범은 저는 없다고 할 정도로, 폴트 플라이 전이 가지는 그런 접근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게 어떤 전반적인 제 오버뷰였고요. 자, 곡들 하나하나를 한번 또 짧게나마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폴트 플라이는 첫 곡이죠. 앨범 제목을 받은 셀프 타이틀 곡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앨범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연 이 앨범의 최고의 곡이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전체 커리어를 보자고 한다면 붉은 낙타, 그리고 뭐 물어본다, 이런 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기품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승환의 커리어 사상 또 최고의 곡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거기 위해서 경쟁할 수 있는 곡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는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앨범에서 다른 모든 곡이 다 별로고, 뭐 그저 그랬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 곡 하나가 충분히 캐리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곡이 주는 그 감동이라든지 깊이, 그런 임팩트는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그리고 이승환 앨범을 전반적으로 통틀어서도 저는 이렇게 강렬하면서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트랙이 오프닝을 담당한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지난 앨범의 어떤 상업적인 혹은 평단의 뜨뜻미지근한 반응, 그런 실패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혹은 어떤 그간에 누적된 개인의 성찰, 이런 깊이 때문인지 몰라도, 혹은 뭐 이제 10집이라는 거에 하나의 이제 그 하나를 찍고 이제 턴을 돌아가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나온 앨범의 첫 곡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뭔가 달관한 듯한 정서가 느껴지죠. 근데 이게 어떤 달관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뭔가 힘이 빠졌다라든지, 그리고 뭔가 의도적으로 힘을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고갈되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비유를 하자면 소리를 지르지 않지만 정말 소리가 들리는 느낌. 그러니까 목소리를 일부러 막 뭐 꺾고 뒤틀리고 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충분한 분노나 좌절이나 의지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기운이, 기가 느껴지는 음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랫말의 하나하나의 표현, 뭐 여기서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또 멜로디의 하나하나의 그 만나는 순간순간들이 버릴 순간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곡의 어떤 모티브를 이루는 쿵쿵쿵 하는 그런 그 인스트루멘탈만으로도 듣는 사람의, 적어도 저에게 그런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게 만드는 그런 트랙입니다. 그 외에도 뭐 좋은 곡들이 많죠. 뭐 너에게만 반응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제목도 그렇지만은 가사가 주는 어떤 뭐 가볍고 사랑스러운 느낌, 뭐 유열 씨는 이거를 야릇한 가사로 해석을 했던데요. 어떤 살랑대는 그런 비트,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쉬운 곡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연주의 어떤 완성도,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훌륭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깊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에이브라임 라보리얼 주니어, 드러머죠. 그리고 폴 부시넬 같은 사람들, 뭐 A급 세션맨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쫄깃한 연주, 거기에 또 뭐 캔송, 이런 사람들의 재즈한 기타, 그리고 브라스, 뭐 코러스의 어떤 두터움, 이런 것들이 막 휘몰아치면서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막 이렇게 물결이 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볍지만, 정서는 가볍지만 음악적으로 가볍지 않은 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유사해요. 이제 어른이 아닌 애 같은 경우도 가사적으로 이 뭔가 이 앨범에서 성인 성인 포지션을 성인 어떤 그걸 포션을 점하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곡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낭만적이고 섹시하고 야릇하고 그런 제가 왜 이렇게 그루브를 타죠? 그런 느낌을 가진 곡은 분명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런 곡들에서 락이나 발라드 말고 이런 어떤 그루브가 있는 재즈하면서 좀 야릇한 느낌? 야릇한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그런 어떤 낭만적인 곡들에서 느껴지는 이승환의 보컬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장점이 잘 담겨진 곡이라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곡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하나만 딱 꼽자면은 연주예요. 그 연주 자체가 마치 그 과거 우리가 스무드 재즈라고 하죠. 그런 낭만적이고 아주 실키한 그 부드러운 느낌의 재즈, 그 시대의 어떤 황금기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정말 뭐 미국의 어느 뭐 스무드 재즈 스테이션 같은데 틀어놔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만큼 그런 깔끔한 곡입니다. 또 여러 곡이 생각이 나는데요. 화양연화, 화양연화는 들으면 물론 이제 이규라는 작곡가가 만들었다, 가사를 쓰고 만들었다라는 거를 알기 전에도 물론 당연히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또 이규라는 말을 듣고 생각을 하면 진짜 이규스러운 곡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앨범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뭔가 따뜻한 느낌의 앨범이라고 기억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에 가장 큰, 그런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곡 중 하나가 이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가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뭐 새털구름이라든지 뭐 종이배 뭐 한 조각 뭐 어떤 그런 알 것 같지만 또 알 듯 모를 듯한 가사, 그런 어떤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이 그 이규호의 뭔가 장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이승환의 정서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뭔가 소년스럽기도 하고 어른스럽기도 하고 노스텔직한 분위기, 좀 귀여운 분위기, 그런 것들이 이교의 노랫말이나 정서, 멜로디가 그냥 이승환의 것이 되어서 같이 좋은 화학작용을 이루고 있다고 봐져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내게만 일어나는 일이요. 이 곡은 저는 원래 그 마이너 발라드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그런 뽕기 있는 느낌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곡들에서 자칫하면은 이승환 씨의 장점이 보이다가도 단점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최루성으로 가는 느낌은 좋아하지 않는데, 이 곡도 그래서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곡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이 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취향을 이제 떠나게 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뭔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그 수십 수백 트랙들이 분명히 필요했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들리고 실제로도 또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아주 놀랍도록 잘 통제됐거든요. 그런 절제되고 그런 많은 트랙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랄까요, 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잘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운드의 장인으로서의 이승환이 가지는 어떤 집착, 집념 같은 것들을 분명히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주는 감동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감동이 이제 후에 이르러서는 또 백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또 하나 좋아하는 거는 Life's So Ironic 이라는 곡입니다. 뭐 어떤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미묘한 디테일 같은 거예요. 그냥 목소리가 가지는 그런 효과가 들어가서 묘하게 들리는 것들, 톤들, 그리고 보컬이 살짝 바뀌는 그런 리드미컬한 면과 그런 그 안에 담긴 염세적인 정서 같은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봐지고, 곡 자체는 트렌디함을 의도했죠. 그렇지만은 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싱잉 랩 같은 느낌의 보컬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별로 어색하지 않고 이미 이승환의 느낌으로 잘 톤이 컨트롤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독 이 곡에서는 이제 과장된 그 베이스라든지 드럼 사운드가 좀 이채롭게 들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곡이에요. Life's So Ironic 같은 경우는 어른이 아닌 애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분위기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된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타워즈는 언뜻 들었을 때 한 4집, 뭐 6집 시절 어느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타임머신 같은 느낌을 주고
그런 뭔가 뮤지컬스러운 티어트리컬한 부분하고 재즈한 느낌이 잘 어울려져서 이 곡을 들으면 항상 느끼는 게 목소리가 정말 아직 젊구나. 예, 아직 여전하구나. 혹은 어떤 면에서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감탄하게 되는 곡인 것 같아요. 쏘리 뭐 이것도 좀 어느 면에서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곡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전개라든지 멜로디의 그런 흐름이라든지 감정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이승환의 정말 어린 시절, 저도 어렸겠죠. 예, 그 어린 시절의 음악들로 돌아간 듯한 그런 회고적인 느낌, 예, 노스텔직한 느낌을 분명히 줍니다. 그 멜로디가 굉장히 서정적인 감수성을 안고 있고 애절하면서 사랑스러움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쭉쭉 들었을 때 모든 곡들이 정말 다 멜로디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쏘리요. 자,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곡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사실 이런 곡들을 듣는 게 좀 힘든데요. 힘들긴 한데 이 곡을 제가 듣고서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음악적으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폴트 플라이의 연주 부분의 멜로디와 이 곡의 후렴구의 멜로디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같다라는 것이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수미상관, 네, 수미상관 같은 이런 구성이 앨범이 가지는 어떤 컨셉추얼한 느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감동을 배가시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곡, 마지막 곡 모두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위로, 격려, 연대, 어떤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이런 정서를 담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노래라는 점에서 이 앨범의 어떤 성격이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노래고 그리고 도종환 시인이 가사를 붙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정치색이 너무 다른 분들은 이승환 씨를 어느 순간부터는 좋아하시지 않고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더 뭔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런 참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감동을 주는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앞으로 어떤 가수로 또 커리어가 마무리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떠한 더 좋은 음악들을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기억되는 한 이 곡 역시도 함께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컬적인 면을 좀 하나 더 얘기하자면 평소보다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과장된 안 쓰는 톤, 안 쓰는 어떤 결을 쓰고 있거든요, 보컬이.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눈물을 억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폭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한을 꾹 누르면서 그 안에서 비집어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리고 인상적이었고 그런 것들이 들을 때마다 뭔가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럼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리뷰 들으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저는 이 폴트 플라이 저는 물론 이제 후가 나오기 전까지 시점으로 봤을 때 감히 저는 뭐 혹은 후와 더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감히 이승환 디스코그래피에 있어서 가장 높은 봉우리 중 하나. 우리가 이제 뭐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커리어라는 것이 또 계속 변하고 또 그 안에서 위상 같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평가는 역동적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 가장 높은 봉우리 중 하나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대중가수로서 3집, 5집 이런 시절과 같은 전성기는 분명히 지났고 그래서 대중음악으로서 가지는 그의 음악의 임팩트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존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책임감, 위상,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라는 면, 음악성 있는 뮤지션으로서의 자세, 그가 늘 추구해온 완벽주의 이런 것들은 여전했다고 보고 그런 자세의 모범을 보여준 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시에 음악적으로 정말 스트릭트하게만 봐도 전성기에 결코 못지않은 그런 위화감이 없는 멜로디 감각이라든지 노련한 편곡, 변하지 않는 어떤 보컬 혹은 더 원숙해진 그런 보컬
그리고 트렌드를 어느 정도 껴안으면서도 본인의 색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균형감 같은 것들, 뭐 과장된 말로 하자면 중용,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운드적으로 봐도 이 에비로드 스튜디오와의 궁합이라는 것이 이 마스터링 과정에서 곡의 정서, 곡이 담고 있는 따뜻하면서 질감이 어떤 좋은, 그런 스토리 있는 곡의 내용들을 충분히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보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Fall to Fly 후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팝 음악에서도 이제는 이 정도의 질감 좋은 사운드가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사운드의 하나의 모범이 될 만한 앨범이, 또 레퍼런스급의 음반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Fall to Fly로 시작을 해서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라고 끝나는 이 구성은 그의 디스코그래피 안에서도 어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앨범이고, 그리고 이 30주년 기념 특집 마지막을 장식할 앨범으로 손색이 없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승환 30주년 특집, 무려 시간으로 따지면 6개월을 이어져 온 이 대장정에 빼놓지 않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격려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다양하게 피드백으로 제게 힘을 실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자, 25일에 있을 뒤풀이 토크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진짜 끝이에요. 이승환 30주년 특집 그동안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했어요. 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